우리 언론에서 숨기고 싶은 황교안의 비밀들, 황교안의 의혹들이 뭐뭐 있어요.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 나왔을 때, 지난번에 법무부 장관으로 나왔을 때는 아들에게 준 3억이 문제였잖아.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는 아들한테 준 3억이 그 증여세를 안 냈다. 그게 문제였어. 이번엔 딸이래? 아들, 딸 골고루 사랑하나 봐. 딸한테 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왜 총리 지명 하루 전에 냈냐? 그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그 소득세 신고를 3건을 동시에 했다는 거야. 거기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야. 왜? 모든 국민은 소득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이 한꺼번에 3건을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야. 장관이라는 사람이 온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 신고를 3건을 동시에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소득세 신고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딸 증여세하고 이 소득세 신고를 갑자기 한 문제, 아들 증여세 문제, 그 얘기. 그 다음에 그 16억, 지난 법무부 장관 인준 때 나왔던, 청문회 때 나왔던 16억에 대해서 자기가 기부한다 그래놓고 1억 4천 기부한 게 다야.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 도리어 그러면서 부인의 예금 자산은 확 올라갔어. 거기에 대해서도 추적해봐야 되는 문제. 재산이 도리어 증가했어. 16억을 기부하기로 약속해놓고 실제로 16억을 기부한다는 얘기 안 했다라고 나올 것 같아. 말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16억이 전관예우라고 막 나왔을 때 그 당시엔 자기가 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모든 국민은 16억을 기부한다는 걸로 이해했어. 자기는 16억을 기부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잡아댈 기세야.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병역 기피, 그거는 유승준 얘기 쏙 들어갔지. 야, 지난주에는 막 유승준으로 막 엄청 노력했는데, 유승준 얘기도 그냥 쏙 들어가 버렸지. 황두드레기 나오면서. 막 그 네티즌들이 유승준하고 황교안하고 다 같이 병역 기피자들 이렇게 써서 돌리니까 유승준 얘기가 또 쑥 들어갔어. 아마 뭐 유승준이 또 3차 시도를 또 하겠지? 좌우지간. 이제 병역 기피, 황두드레기, 두드레기로 병역 기피. 우리 어떤 시청자가 자기도 두드레기가 있다고 병무청에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근데 두드레기로는 병역 면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왜 황교안은 됐는데요? 그랬더니 끊어버렸다고. 계속 채팅창에 쓰고 있어. 정말 그동안 황교안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렇게 국가안보에 걱정 많은 사람이 군대를 두드레기로 안 갔다는 거? 그래놓고 두드레기 때문에 그 가려워갖고 잠을 못 자서 군생활을 못한 사람이 사법고시는 떡하니 그 다음에 붙었다는 거? 신체검사를 2번이나 연기했다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민들한테 네 주둥이에 안보라는 걸 얹을 수 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명박 때부터 그랬어. 이명박 때부터. 아유, 이명박 때 국가안보 전략회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방, 외무, 뭐 이제 각종 그 소방 뭐 이렇게 해서 다 모여 국가안보에 대해서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그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거야. 벙커에 모여갖고 전국을 동시에 감시하면서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이명박이 따라했잖아. 그래갖고 공군 잠바 입고 박정희 선글라스 끼고 지하실에서 선글라스를 꼭 껴. 지하실에서 꼭 선글라스 가지고 그냥 공군 잠바 입고 공군들이 고소했어야 됐다고 봐. 좌우지간 열 몇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전쟁도 불사한다고 맨날 회의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군대 갔다 온 애가 4명밖에 안 됐어. 국가안보 전략회의라고 모여 앉아있는 애들 중에 군대 갔다 온 게 4명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전쟁도 불사한다고. 니네가 전쟁이 남은 해결할 방법이 있냐고. 전쟁 나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 뻑하면 전쟁도 불사한데 군대도 안 갔다 온 것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게 이명박 때 그랬어. 그래서 박근혜 때는 좀 나아진 줄 알았더니 박근혜 때도 50% 이상이야. 군대 안 갔다 온 애가. 박근혜 때 몇 명인지 봐봐. 박근혜 때도 지금
그 국가안보 전략회의 대상자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애들이 50%가 넘던가 그래. 응. 그죠? 지금 정확한 숫자를 내가 모르겠으니까 한번 기사 좀 찾아갖고 알려줘 봐봐.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를 논의하는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둘이 안 갔다 왔어? 그 대통령하고 총리가 안 갔다 왔어. 국군 통수권자 둘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군 면제 미스테리에 대해서 잠깐 쉬어가자는 거야? 오늘은 월요일이라 시간이 없어. 이렇게 영상 갖고 와갖고 막 보자고 꼬시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봐야 되겠지? 에 대해 인명진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좀 살살 다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오해는 좀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병역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지난 대선에 대통령 후보 자신이 아니라 그 자녀의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 패배를 한 그런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요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가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저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새벽 4시에 나와서 환경미화를 하면서 다녔고 제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년간 그 일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 기간에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아카데미 나무주연 작가님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의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군대에 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판정받은 질병이 양측 경도 활동성 폐결핵, 양측 고도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주로 아침에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오고 그 증상이 심해지면 폐 기능이나 또 심장 기능의 저하나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2년간 일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녘에. 그러나 저는 그게 감기 정도로 알았습니다. 감기가 좀 심해졌구나. 감기가 조금 덜하구나. 이렇게 해서 감기약 정도를 먹었고 저는 병원에 갈 솔직한 형편을 못 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 증상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징집면제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 징집면제 판정을 받으신 후 바로 그 다음 달에 대구의 섬유회사에 취직이 되셨고 또 바로 그 다음 달에 현대건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때 이 두 회사에 입사를 하실 때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1963년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제가 논산훈련소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고 65년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에 면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또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때 병종으로 했는데 같은 병명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병명과
그때 받은 병이 똑같은 병명으로. 아니, 지금 제 질문은 사라진 기침. 그 다음에 취직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섬유회사에 취직하셨고 현대건설에 취직하셨는데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때는 65년도 그 7월 이후입니다. 하반기에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분 때문에 제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느 조그마한 가내공업 같은 섬유회사를 갔다가 거기서 한두 달 있다가 서울로 다시 와서 현대건설에 7월 달에 입사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신체검사 없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때도. 현대건설 그 당시에 종업원이 90몇 명인 정도였고 공식 신입사원은 첫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신체검사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으셨는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고 서울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일정한 직장을 얻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생 운동을 인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저 일자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그 현대건설은 비록 적은 회사지만 그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는 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라진 기침.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을 사실 했었습니다. 후보의 자서전에 의하면 현대건설에 입사하신 후에 신입사원연수회에서 이 정주영 회장과 신입사원들과 같이 이 밤이 새도록 술 마시기를 해서 정 회장이나 다른 사원들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혼자 후보만 남았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을 앓으시고 폐결핵을 앓으시고 그래서 군대도 가실 수 없으셨던 분이 그렇게 술을 밤새 마셔도 괜찮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7월달 입사해서 8월달 소위 사주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을 모아놓고 오늘 저녁 우리 술 한잔 먹자. 여기서 낙후되는 사람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그 모임에서 저는 아마 내일 당장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아주 그냥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럴 텐데 저는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떨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기관지 확장증은 잘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이 대통령의 직무는 굉장히 경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시고서 대통령직을 경무를 견뎌내실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검정님께서 목사님이실 텐데 저는 이 병을 물론 제 자신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입사에서는 세 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아주 규칙적 생활을 통해서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저는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났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내용이나 해명하실 보통이 아니야. 이 이명박의 기침 연기, 내가 볼 때 이 대한민국 이 70년 현대사에서 65년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연기력이 아니었던가. 물론 여기에 필적할 만한 눈물 연기가 있었지. 이 박근혜가 이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방선거 전에 막 잘못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눈 깜짝 안 하고 막 몇십 초, 40몇 초까지 버텨가지고 눈에서 눈물을 쫙 빼낼 때 그때 그 박근혜의 눈물 연기와 이날 이 이명박의 기침 연기,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현대사 65년의 그 대통령 연기력에 있어서 이 앞뒤를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예. 경례 군 면제자와 현역의 차이. 아이, 자꾸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이게
이 황교안 얘기를 갖고 와, 황교안 얘기. 어머,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우, 자꾸 이렇게 동영상 갖고 오면 봐야 되잖아. 아, 시간 없는데, 진짜. 대통령에 대한 경례. 여러분의 영광을 진심으로 축하에 마련했습니다. 무한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무슨 뭐 새누리당이지 국기법인지 뭔지 국기법인지 뭔지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뭐 법제화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 아까 저기 그 이 배우 옆에 있던 김 여사, 이 배우 옆에 있던 김 여사의 그 유명한 이 그 국기에 대한 맹세, 국기에 대한 경례, 야. 모두가 오른손으로 할 때 혼자서 왼손으로 하는 그 용기! 와, 정말 영부인 나왔어, 정말. 그 패기. 와, 우리 이 배우의 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절도 있게 딱 왼손으로 갖다 붙이는 그 국기에 대한 맹세. 와, 국기에 대한 격려였지? 야, 대단했어. 아, 이게 왜 이명박 얘기를 하고 그래, 지금? 지금 중요한 건 뭐? 황교안이야. 이 순간에 얘기해야 될 건 뭐? 황교안이야. 뉴스 갖고 와봐. 뭐? 신전관예우. 아, 그 지금 황교안 뉴스 오늘 2개만 보고 정리하자. 신전관예우라는 경향신문 기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수에 대해서 개입한 거. 그 2가지. 예. 요 2가지 뉴스를 꼭 보고 가야 돼요. 예, 중요한 뉴스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기법이 그 뉴스를 찾아올 동안 그 국기법 나는 반대 안 해. 대신 국기법 그 만들었을 때 어떻게 그 김 여사부터 어떻게 잡아 넣어봐봐. 남들 다 보는데 그 부끄럽게 시리 말이야. 영부인을 하지 말든가 대통령을 하지 말든가 대통령하고 영부인 하면서 그게 뭔 짓거리야. 그 국기법으로 국민들을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기 전에 먼저 그 김 여사부터 잡아 넣어. 국가망신 개망신이지. 자, 그 뉴스. 메르스 자가시설 격리 추정자 682명으로 불어나. 자, 저거 다 개뻥이야. 지금 우리나라에 감기에 걸렸을 수 있는 환자 숫자가 저보다 훨씬 더 많어. 저거 다 무슨 추정이야, 추정. 저 2주일 뒤에 저 속보낸 놈 저거 처벌하라 그래. 예. 경향신문이 얘기했다고 내가 다 믿지 말라 그랬지. 저 속보는 지금 정부에서 뿌리는 거야. 정부에서 뿌리는 속보를 지금 무조건 받아서 쓰고 있는 거야. 내가 경향신문 다 안 민다 그랬잖아. 경향신문도 수상하다. 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 받았나? 태평양 법무장관 취임 후 추가 급여 1억 원 지급. 그거 말고 먼저 신전관예우라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황교안이 일했던 부산 고검장 부산 고검장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원래 그렇게 고검장을 하다 그만두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는
자기가 일했던 근무지에서 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얘기. 그 기사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황교안 신종 전관 예우 의혹. 부산 고검장을 퇴임한 후에, 고검장이 뭐냐? 부산 고등검찰이야. 부산 고등검찰 퇴임 후 부산지검 사건을 6건 이상을 수임했다. 이게 전관 예우 금지를 피해 우회로 수임을 했다는 거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황 후보자가 검사장 퇴임 후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전관 예우를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특위 야당 의원들이 31일 황 후보자의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 부산 고등검찰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취업한 뒤 부산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을 6건 이상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시행된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부산 고검에서 퇴임한 후 황 후보자는 고검이 아닌 지검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누리면서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신전관예우를 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넘어가면 고등검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 고검에서 자기는 퇴임했으니까 부산지검 사건은 지가 맡아도 된다 이랬다는 거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17억 원의 수입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신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 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4월 고교 동창이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건을 맡아 1, 2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이끌어낸 것도 쟁점이 됐다. 해당 사건은 정수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모 대부업체를 사실상 차명으로 소유한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공교롭게도 황 후보자 수임 시기가 고등학교 3학년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대법관이 배정된 직후였고 해당 사건이 김앤장으로 넘어간 후였는데도 황 후보자만 태평양에서 따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김앤장이 맡았는데 이 태평양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황교안이가 딱 저기에 들어갔고 그 변론이네. 그리고 친구인 대법관에게 그러니까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을 같이 보낸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대법관으로 있는데 이 사건의 이 변호사는 몽땅 김앤장인데 태평양 출신이었던 이 황 후보자만 거기 그 사건의 변호사로 끼었고 거기서 1, 2심이 전부 유죄였는데 3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설명이 됐나? 야당 의원들은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 수임 내용 119건 중 19건이 급히 삭제돼 공란으로 제출된 건에 대해서도 협의회와 황 후보자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뭐니?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간사는 1일 청문회 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여당은 오는 8, 9일 청문회 개최를 야당은 사흘간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8일, 9일 이틀로 가자. 그 다음에 야당은 10일까지 가자.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또 있어. 노컷뉴스. 그 노컷뉴스에 나와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황교안 발목 잡나 그 기사 있죠.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19금을 밝히라고 하더군요. 우원식 의원이 19금을 밝히라 그랬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산 고검의 관할 지역
그러니까 자기는 부산고검장으로 그만뒀으니까 부산지검은 자기하고 무관하다고 주장 중인데 말이 안 된다고. 부산고검하고 부산지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관할 구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부산고검 출신이고 지검 사건을 맡았으니까 자기는 그 전관예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노컷뉴스. 노컷뉴스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 2012년 대선 때 박근혜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뻥을 치고 대통령이 됐잖아. 근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국정원, 그니까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이,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찾아냈어, 수천 건을. 그래갖고 수천 건 찾아낸 댓글을 그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개를 해버렸어. 그 공개한 거를 오마이뉴스에서 그걸 전부 다 PDF 파일로 떠가지고 그 수천 건을 다시 인터넷에 공개를 했어. 그래갖고 그 여자가 사용한 아이디와 이런 게 다 노출이 된 거야. 그러자 그 아이디별로 각 사이트에서 검색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좌익교수에 대한 3,500개의 악플이 발견이 된 거죠. 자, 황교안 국정원 대입 사건, 대선 개입 사건에 발목 잡히나. 먼저 이제 설명을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그 서울지검의 김용판 밑에 있던 사이버수사대에서 싹 지웠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웠던가? 없다고. 거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김용판이 허위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판 무죄를 받았어. 왜냐하면 직접 지시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 사이버수사대에서 찾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우라고. 그래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지우는 게 다 CCTV에 있어. 근데 김용판이 무죄를 받은 건 김용판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김용판이 무죄를 받은 거야. 좌우지간 누군가는 지시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군지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그걸 지우라고. 그 발견된 증거를 누가 삭제 지시했는지 찾아내야 되는데 현재 안 찾아냈어. 그 다음에 근데 그 당시 검찰에서는 김용판이 지시한 게 맞다. 그래서 김용판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그 증거를 은폐시킨 주범으로 구속 기소해야 된다. 최동욱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최동욱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도, 원세훈에 대해서도 명백히 수천 건의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한 증거가 있으니까 구속 기소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 그게 언제였냐면 2013년 6월 9일인가 그 근처야. 6월 8, 9일경에 그런 뉴스가 나와. 최동욱이 그 김용판 원세훈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를 구속 기소 목적으로 올렸다. 보고를 한 거야. 그런데 바로 황교안이가 거절을 해요. 구속 기소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한 다음에 그날부터 터진 사건이 뭐냐? 최동욱이 혼외자식이 있다. 최동욱 혼외자식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막 터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최동욱 혼외자식 그 다음 주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8일에서 10일 사이에, 6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최동욱이 둘 다 구속 기소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황교안이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황교안하고 최동욱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했냐? 좋다.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하되 구속만 안 시키는 걸로. 불구속으로 기소하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여기서 합의를 본 거야. 그 합의가 나고 바로 다음 날인가? 최동욱이 혼외자식을 뒀다. 그런 혼외자식 의혹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혼외자식의 엄마라고 얘기되는 그 여자가 자기 주민등록 번호 쓰고 지장을 찍어가지고 언론사에다 6통의 편지를 보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애는 최동욱의 아이가 아니다. 사정이 있어서 누가 아버지인지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동욱의 친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부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정황상 친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서 최동욱한테 인정을 하면, 친자라고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최동욱이 끝까지 거절했다. 그런 뉴스도 있어.
좌우지간 최동욱은 저기 누구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댓글로 여론조작을 했던 사건을 기소해버리는 바람에 찍혀 나간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자녀의 혼외자 문제로. 근데 결국은 그 혼외자라는 거 DNA 검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소위 혼외자의 아버지라고, 친부라고 얘기되는 최동욱이 DNA 검사하자 그랬어. 그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에가 펄펄 뛰면서 아동학대다, 아동인권 침해다, 그러면서 지네는 걔 학교까지 찾아가서 막 취재하고. 아니, DNA 검사하면 끝날 문제야. 근데 DNA를 검사하는 거는 아동학대라고 못하게 하고, 그래놓고 지네는 애 신상 정보에 대해서 학교에다 소문을 다 내가지고 애가 결국 미국으로 보내졌어. 미국으로 도피를 한 거야. 그래놓고 그 엄마가 자기 할 말이 있다, 정말 최동욱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그 최동욱 내연녀 검찰의 소환 조사, 그래서 무슨 사기, 돈을 안 갚은 문제로 소환 조사 예정, 이런 뉴스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여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라는 게 크게 뉴스로 2번인가 3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최동욱 혼외자 사건은 그냥 법무부하고 검찰이 지들끼리 정황상 혼외자식인 걸로 결론 내리고 끝내는 거야. 그 정황이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여자가 최동욱을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최동욱이 안 만나주니까 자기가 그 부인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하고 최동욱을 만나러 온 거야. 그랬던 사건, 그걸로 최동욱이 혼외자를 주장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07년에 병원 기록에, 2007년에 산부인과 기록에 그 최동욱이 아버지로 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랬잖아. 2007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2007년에 하여튼 산부인과 기록에 그 최동욱이 아버지인데 어떻게 2013년에 그 아이는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학년이 높을 수가 있냐. 도대체 산부인과에서 엄마 뱃속에서 몇 달을 있었던 거냐. 날짜가 안 맞는 뉴스가 나온 거야.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최동욱은 끝까지 자기는 혼외자 아니라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그 소위 혼외자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최동욱은 DNA 검사를 요구했고, 최동욱 내연녀란 여자는 그 애 친아버지가 최동욱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아이의 DNA 검사는 결국 안 했어. 그러면서 최동욱이라게 내연녀이고 혼외자라고 주장한 근거는 뭐냐면, 최동욱의 내연녀라는 여자의 집, 그 애기 엄마네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여자가 자기가 침실에서 사진을 봤다, 잠옷만 입고 찍은 가족 사진을 봤다, 그걸 종편에 나와서 말로 했다는 거야. 근데 그 말한 여자가 누구냐? 그 애기 엄마하고 돈 문제로 계속 소송 중인 여자야. 그 여자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저기 침실에서 사진을 봤는데, 가족 사진을 봤는데 잠옷을 입고 가족 사진을 찍었더라. 그런 내용이었어. 결국은 결정적 증거가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럼 사진을 까라. 안 깠어. 사진은 일단 아직까지도 깐 사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토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잠옷을 입고 찍었다. 잠옷을 입은 가족 사진을 셋이서 찍은 사진이 있다. 그게 좀 그렇잖아? 그걸 또 이 침실에 걸어놨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자! 아니, 그니까 그 잠옷 입고 찍은 사진에 애기하고 엄마는 모자이크 처리하고 최동욱의 잠옷 사진만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 사진은 영원히 공개가 안 됐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최동욱은 끝까지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 자, 그 사건인데, 바로 그 사건에서 최동욱을 그렇게 혼외자식 문제로 내쫓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최동욱이 검찰총장이고, 그 밑에 사건조사팀장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팀장이었어.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밑에 박형준인가라는 검사가 있었어. 그랬는데 이 3명, 최동욱은 혼외자식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윤 팀장하고 박 검사는 둘 다 먼 시골 깡촌으로 보내버렸어. 그 다음에 국정원 사건을 맡은 검사를 계속 뺑뺑을 돌리는 거야. 그리고 사건을 맡은 사람들이 다 그 팀이 해체돼버린 거야. 그 사건이 박형철 검사. 그 사건이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좌익 교수는 여전히 국정원 직원이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어.
자,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발목 잡히나, 원세훈에게 선거법 적용 강력 반대하고 2심 유죄 판결로 책임론 부상.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를 지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상황이 됐다. 황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양심을 언급하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를 반대했지만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을 인정해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부각시키며 편파 수사를 둘러싼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가 이게 중심이라 했잖아. 사실 황교안 군대 비리보다 뭐 세금 탈루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여길 물고 늘어져야 돼. 야당이 집중해야 될 사건이 이거라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저렇게 개입한 거, 이거 하나만 3일 동안 싸워도 이게 중요하다고 난 생각해.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황 후보자의 수사 지휘는 사실상 2심 판결로 상당 부분 정당성을 잃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했다. 수사팀은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되 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섰다. 1심은 선거법을 제외한 국정원법만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정치 개입은 했지만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법원 논리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터져나왔다. 이는 황 후보자의 논리와 상당히 유사했지만 2심 판결에서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1심과 달리 2심 판결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이루어졌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까지 검찰은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다. 최동국 전 검찰총장이 수사와 무관한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쫓겨났으며 수사팀은 징계와 함께 엉뚱한 지역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 봐야겠지만 사실관계를 다루는 2심까지만 봐서는 황 후보자의 개입이나 조치가 부당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황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최장수 장관을 지낸 후 파격적으로 50대 총리로 발탁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 때문에 본인이 말한 법률가로서의 양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역행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황 후보자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총리실을 통해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의 부당수사 개입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윗선의 수사 축소 지시를 폭로한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팀장의 출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황 후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카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윤 팀장이, 그 윤 팀장이란 사람이 그 동영상 있죠? 동영상 한번 찾아봅시다. 윤석열 팀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을 자기가 수사하는데 황교안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황교안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라고 밝혔어요.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한 내용이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아직 의사 타진을 하지 않았지만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증인 채택을 먼저 해놓은 뒤 설득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데 나오긴 어려울 것 같아. 이 윤석열 팀장이 실제로 증인석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싶어요. 현역 검사로서 청문회에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그는 CBS 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국정원 사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청문회에 나가면 정치적 행보로 오해받고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는 현직 검사이고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 정치적인 행보로 오해를 받고 자기들이 했던 수사 내용을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비난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다만 잠깐만 요 영상 좀 하나 받아놓고. 다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나는 원래 보수 성향이지만
보수는 더 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서 수사를 진척시킨 것이라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황 후보자의 뜻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역사적 사건은 용두사미로 묻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등장하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정관계 로비와 떡값 검사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금권 정치에 메스를 가할 기회를 날렸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예, 그 당시 사건. 네가 여기 왜 있는지 뭐야, 이거? 궁금하지? 아, 이거 무슨 저기.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 서울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외압이 심각했다고 증언해 파문이 예상됩니다.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그다음에 압수문은 전부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 보고 누락을 이유로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전 팀장은 미리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직무 배제의 부당함을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직전에 확인된 이 트윗 계정과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서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또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를 하고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검사님 댁에 들고 가서 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화기애애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라는 것이 보고가 내부 의사 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직무 배제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비판했지만 새누리당은 윤 전 팀장의 행위를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기관인 검찰을 계속해서 수사 방해를 함으로써 2번씩 검찰 간부 찍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대한민국 검찰 조직입니다. 정말 시정 잡혀도 못한 조직이. 지금 현재 윤석열 지청장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권 차원의 검찰 수사 개입 의혹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좌우지간 내가 볼 때 이 황교안 총리 지명은 소위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 자, 이거는요, 그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야. 그런데 이걸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하고 그 거리를 뒀어야 됐는데 그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이 구속 수사를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팀을 해체시키고 좌천시키고 보복 조치를 했어. 그러면 이건 이명박의 범죄로 끝날 수 있었던 걸 박근혜 정부가 연속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지난 2013년에 흐지부지 됐어. 왜 흐지부지 됐냐? 이게 지금 막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던 8월 달에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으로 확 판을 뒤집어서 실제로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린 거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그 문제의 핵심 인물 황교안을 이 총리로 지명을 한 거야. 박근혜가 믿는 게 있었던 거지. 뭐 미디어 언론이 다 자기 거이고 이렇게 메르스 공포를 팔아서 지금 황교안을 총리로 인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황교안이 총리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이번 황교안 사건을 통해서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나는 전면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봐.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요. 황교안 총리 때문에 나는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될 거라고 봐. 우리가 그때 2013년 8월 달에 그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원세훈 혼자 처벌받았지만 그 실제로 댓글을 달았던 그 못된 년놈들이 아직도 국정원에 있어.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나 같은 민간인 피해자. 나는 정치인도 아니야. 그래서 이번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요, 이번 황교안 덕분에 나는 전면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봐. 그리고 그 사건이 이번 청문회의 메인이 돼야 된다고 봐. 뭐 황교안 병역비리라든가 뭐 탈세 뭐 기타 등등 그건 걔네들 그냥 스펙이잖아.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 뭐 병역비리에 탈세에 논문 표절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등 그거 걔네 스펙이잖아. 그거 안 하면 안 껴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맨날 똑같고 레파토리야. 그거는 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개입이야. 최동욱 문제, 최동욱 혼외자 문제, 최동욱에게 혼외자 누명을 씌워갖고 검찰총장을 자르고 그 다음에 그 수사팀을 해체한 문제. 그 수사팀 해체 부분은 이건 황교안 책임이야. 이걸 물고 늘어져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에 팩트TV가 있어요. 팩트TV는 정식 언론사이고요. 제 생각에 팩트TV가 황교안 청문회 생중계 할 거로 알아요. 예. 그 다음 주 8일, 9일, 요때 이제 그 팩트TV에서 나는 생중계를 할 거라고 보고, 예. 그 팩트TV에서 생중계 할 동안 특별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망치부인 방송 쉽니다. 예. 황교안 청문회 기간 동안 망치부인의 방송은 없어요. 예. 제 월요일, 화요일에, 예,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대신 여러분들 팩트TV를 보시고, 예. 팩트TV, 같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갖다 보시고, 그리고 제가 수요일 정도에 청문회 결과에 대한 방송을 하고, 왜냐면 내가 방송할 때 그 청문회가 분산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팩트TV에 생방송을 이렇게 따서 방송하면, 그거는 팩트TV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트TV에서 그 청문회 생중계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 팩트TV를 널리, 뭐, 공중파에서 해주겠냐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팩트TV의 URL을, 전 세계에 뿌려서, 그 국정원 여직원,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예,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시 주목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야 된다. 마침 돌아오는 11은 60항쟁의 이 87년부터 해서 몇 주년이야? 87년 60항쟁의 한 27주년? 28주년 된 날이죠. 예. 6월 10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찾았던 60항쟁의 기념일입니다. 예. 그 6월 10일 앞두고 6월 8일 9일 있게 될 황교안 청문회 여기 집중적으로 준비를 합시다. 예. 요거는요.
뭐 방송 제목? 아이, 그때 되면 이제 망치면 방송 안 하니까 다 알지. 응. 아이고, 지금 달았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며칠이 되든 황교안 청문회 때, 황교안 그 총리 후보 청문회 때, 그때 팩트TV 생중계에 모두 집중하고, 그날 우리 팩트TV 시청률 한번 기록을 갈아치워보자 이거지. 예. 자, 그래서, 이번 황교안 총리 청문회에서는요, 박근혜 대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에 이명박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그걸 박근혜가 흐지부지한 사건, 요 두 가지를 다시 들어 올리는,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예. 그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이면서 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예. 세월호 특별법을 계속 정부에서 방해하고, 특히 정부 시행령, 정부에서 지금 세월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말도 안 되는, 한마디로 지금 검찰과 이 정부가 이 세월호를 진상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방해한 그 책임도 나는 물어야 된다고 봐요. 예. 뭐 법무부 장관하고 무관하다. 왜 무관하냐고. 그때 당시 검찰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뭐 선체 결함은 없었다. 선체에 무슨 뭐 조타기가 고장난 상태에서 과적 운행을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검찰이 발표했단 말이야. 기억나죠? 검찰의 공식 발표였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찰이 그런 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선상조사는 그러니까 그 선박에 대한 선박윤리심판원인가 뭐가 따로 있어. 그래서 전문 조사 기관에서 선체를 끌어올려서 무엇이 원인지를 다 밝혀서 정식으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지들 멋대로 그 5월 초에 발표를 해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박근혜가 눈물 연기, 눈 깜짝거리지 않아서 눈물 흘리는 그 연기를 하면서 사과를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 끝난 뒤에 세월호를 덮어버리려고 했단 말이야, 정부에서.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냈는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자는 거야. 그 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정부 시행령이 소위 그 조사 대상인 정부에서 조사 대상인 정부가 모든 조사를 지네들끼리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그 세월호 특위는 검토만 해라. 이게 시행령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장이 막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상조사 방해 시행령이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 방해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6월달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지금 합의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당시 검찰은 왜 세월호에 대해서 했느냐.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다 이 황교안 총리 청문회 중에 이걸 나는 풀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개인 비리보다, 개인 비리는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자고, 군역 비리 이런 탈세 이런 거, 그런 거 맨날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 뭐에 집중하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수사 축소 은폐 외압 문제 그 얘기하고, 지금 버퍼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 은폐 지시, 그 부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부 시행령, 세월호 사건에 대한 그 진상조사 정부 시행령이 왜 진상조사를 방해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나는 들고 올라와야 된다. 예,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 다음에 전관예우 문제,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되게 큰 내용이 4가지라고 봐, 나는. 국정원 대선 개입, 그 다음에 요 세월호 시행령, 정부 시행령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삼성 엑스파일, 예, 이런 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 다음 또 뭐가 있는데? 정부 시행령, 전관예우. 요 4가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요 내용보다 다른 걸로 자꾸만 넘어가지 말자. 두드레기? 그래, 났을 수도 있어. 두드레기 중요하지 않아. 증여세 탈루 의혹? 그래, 법무부 장관이 언제 법 지켰어? 원래는 지켜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법 지키면 이상하잖아. 아무도 안 지키는데, 혼자 지키면 이상하잖아.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 4가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세월호 정부 시행령 과정, 그 다음에
전관예우,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과거 전력에서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 요것들을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자, 뭐 오늘 원래 월요일 오전은 몇 시? 11시에 방송하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2시간 40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시에 오셔가지고, 오늘 방송 일찍 시작하셨네 하신 분들,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싫은 거야. 그 망치 부인이 그 월요일은 오전 11시에 방송하는데, 자꾸 이렇게 2시에 와가지고 말해요.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나 월요일 방송 제끼는 수가 있어. 월요일 방송 아예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월요일 날 오전 11시에 와서, 월요일 오전 11시에 와서, 그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 저기 망치 부인 방송을 차분히 그 저기 시청을 하셔야지. 자꾸 안 그러시면 월요일 방송 없애버리고 화요일부터 화수목금만 방송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지금부터 이제 재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재방송 보시고요. 내일은 보다 더 심도 깊게, 내일은 보다 더 심도 깊게 황교안 청문회 관련한 기사들을, 황교안 청문회에 대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해봅시다. 그 지금부터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 지금 대한민국엔 언론이 아니야. 우리 고 마 선생께서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유하다 언론 했던 놈들이 지금 메이저 언론을 차지하고 지금 온 국민에게 거짓부렁을 막 날리면서 국민들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놀라운 건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내가 진짜 놀라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 쟤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막 낚으려고 지랄하는데 나한테 막 신고하고 제보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옛날에는 낚였지만 이제 안 낚인다. 그러면서 쟤네들이 국민들의 이 여론을 딴 데로 막 몰아가려는 걸 저항하는 사람이 되게 늘어났어요. 나는 이게 우리가 정말 진보한 거라고 봐. 불과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07년에는 언론이 이런 짓을 해도요 대부분의 국민이 몰랐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냥 언론을 다 믿었다고.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Before AD로 서양의 역사가 나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월호 전, 세월호 후로 난 바뀐다고 봐. 왜냐? 그 4월 16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의 실체를 본 거예요. 전원 구조. 그 기가 막힌 전원 구조. 온 국민이 그걸 믿었잖아. 그래야지. 설마 우리나라에서 해낭사고로 사람이 죽겠어? 그 전원 구조라는 게 거짓말이었을 때 우리 국민이 느낀 그 분노, 이게 바로 언론에 대한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마법처럼 온 국민이 4월 16일 날 깨어난 거야. 예전에는 정말 그 언론을 다 믿었다니까. 뉴스를 믿었어. 하지만 4월 16일 온 국민은 이 언론의 농간으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세월호 걸고 있다가 와서 시비 거는 연놈들아 잘 들어. 응? 세월호가 정부 탓이냐? 정부 탓 맞지. 왜 이명박은 세월호가 그 민간 여객선에 20년만 운항할 수 있는 그 법을 없애서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게 바꿨냐고. 그래서 미친 유병원이가 그 세월호를 사올 때 왜 법으로 막지 못했냐고. 왜 박근혜는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를 없애서 그 문제 많은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허가했냐고. 그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고장난 배를 그 허락해준, 운항 허가해준 한국성급, 이거 박정희 때부터 40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항 허가권을 발행했어. 얼마 받고, 어떤 놈들이 얼마 받고 그거 해준 거야. 또 국회의원들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해난구호법 그 선박회사에서 인형업체랑 계약해갖고 돈 넣고 돈 먹기, 그 해난 사고까지도 돈놀이로 만들었던 그 법 만드는데 어떤 놈이 얼마나 받아쳐먹고 했느냐, 이것도 밝혀내야 돼. 또 그 사건 당일에 7시 반부터 배가 기울었는데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10시 반이야. 3시간 동안 왜 아무도 구조 지시를 안 했느냐. 박근혜의 구조 지시가
왜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10시 반에 나왔느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도 왜 잠수사들이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가겠다니 못 들어가겠냐고. 해경은 왜 선장과 승무원만 데리고 갔냐고. 애들이 죽어갈 때 너네 도대체 어디서 뭐 했냐고. 우리는 아직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제 지겹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아, 니들이 그렇게 죽으면 우리가 너네 왜 죽었는지 묻어줄게. 됐냐? 또 나한테 계속 그렇게 물어봐요. 아줌마가 세월호 유가족이에요? 우리 국민은 트라우마 희생자야. 우리 국민이 모두 지켜봤어.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다 봤다고. 국민 304명이 정부의 무능력 속에서 수장되는 걸 우린 다 지켜봤어. 한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는 것도 충격이야. 304명이 죽는 걸 지켜본 온 국민은 유가족이야. 온 국민은 피해자야. 어디서 접으란 얘기가 나와. 이 씨발로 놈들아. 죽여버릴 거야 진짜. 너네가 비명행사하면 우리가 그냥 자연사라고 해줄게. 좋은 노래 틀어놓고 화내서 미안합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린 생방송 시사수다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는 정말 공포물 수준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메르스라는 괴물이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것도 못해놓고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만 지금 잡아들이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박근혜의 무능이 곧 국가 비상상태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책찍질을 해서라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국정원 대선 개입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는 이 무능한 박양 정권에게 책임을 최종적으로 물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르스 기사 뒤에 숨어있는 황교안 청문회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메르스가 일주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일주일이 고비란 얘기는 뭔 얘기냐?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그 메르스 뉴스를 계속 풀어내면 상대적으로 황교안에 대한 의혹 뉴스가 주목을 못 받아. 그러니까 메르스 뉴스로 황교안 뉴스가 나와도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하잖아? 그럼 황교안 뉴스는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다? 메르스 뉴스는 보지도 말고 댓글도 달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황교안 뉴스만 클릭하고 댓글 달고 이슈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전쟁이에요. 이 미디어, 재벌 권력, 미디어를 쥐고 있는 재벌 권력과 국민, 네티즌의, 권력 싸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쪽수밖에 없어요. 쟤네들이 지금 최대 동원할 수 있는 아이디가 5만 개라래요. 예. 지금 이 재벌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아이디가 5만 개랍니다. 우리 국민, 네티즌 3,800만. 지금 이 5만 명하고 싸워서 진실을 밝혀내는 이 6월 10일까지 10일간의 전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업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잠깐, 이 전투는 그 사이버상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야. 이거 막 청와대로 들어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청와대로 가자 이런 거 아니고 우리는 지금 5만 명의 여론 조작단과 3,800만 국민이 정말 이 사이버상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투쟁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예, 욕들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보는 사람은 2,200명인데 아까 2,300명까지 보더라? 근데 추천은 1,928개. 오늘도 추천 안 하고 도망간 400명은 알지?
쇠반스의 녹색 설사. 어? 예, 또 그 사랑한 사람이랑 분가분가 할 때 녹색 설사가 쫙!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천해주신 2043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망치부인 방송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여비곤님, 풍행국님, 그리고 참세상 세월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예, 망치부인 방송에 끊임없는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 제가 이렇게 실언을 한 부분이 있다면 시청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음 방송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분이었어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2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메르스가 나발을 불든 어쩌든 우리는 뭐에 집중하자? 예, 황교안에게 집중하자.